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9의 슈프림 버전. 2.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대한 군사 계약. 3. 미국은 한국의 국방 기술을 질투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는 한국 K9 자주포가 이집트에서 가졌던 해안 실사격 성능 평가였습니다. 이 일로 한국은 이집트군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선점하게 됐는데요. 특히 K9 자주포가 규모의 경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와 최강의 가성비 자주포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이 전세계 절반의 자주포 시장을 장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수백 대의 K9 자주포 수출 잭팟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구자주포의 무인발사 기술을 선보이며 엄청나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G7 국가가 K9 자주포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집트가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 최종 서명하면서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주포 중 절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집트는 이례적으로 K9 자주포를 이집트 육군이 아닌 이집트 해군이 사용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육군의 상징이자 전유물로 여겨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집트 수출 계약은 해군용 K9 자주포가 최초로 수출되는 사례이며 K9의 전천후 운용 성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해군은 적 수상함에 대한 접근 거부 임무 수행을 위한 해안방어 화력체계로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시험평가 과정에서 K9 자주포가 표적함을 명중시키는 기대 이상의 성능을 확인시키며 충분히 해군용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집트 사례를 빌어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들이 K9 자주포 도입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K9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하나디펜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집트 군과의 무기 계약이 성사되면서 올해 초만 이집트 200문과 인도 200문, 총 400문의 K9 자주포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집트 무기 계약 조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확실히 규모의 경제에서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독일 등 전차 강국들을 압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K9 자주포의 수출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총 1000문의 K9 자주포가 계약될 가능성을 드러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가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600문의 K9 자주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최근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는 강력한 의지로 자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 나섰습니다. 제1부총리와 국방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는 고령인 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 사우드 국왕을 대신해 사실상 국가 통치 전권을 쥐고 있는데요. 그런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산업구조 전체를 개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 2030입니다. 사우디는 전적으로 석유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언제까지 석유를 뽑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우디는 석유가 고갈될 때를 대비해 어떻게 경제를 유지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경제 구조를 기존의 석유 의존 경제에서 첨단 기술과 국제 금융 중심 경제로 전환하려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우디 군대의 현대화와 국산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우디는 국영방 산업체인 3위를 만들어 국방비 지출에 무기 국산화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3위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유럽 탈레스, 배 시스템즈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항공미사일 분야에 많은 투자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육군 무기만큼은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사우디는 BOE를 통해 처음으로 방산협력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서는 BOE를 방공 시스템이어 디펜스 시스템이 아니라 전투 시스템 컴뱃 시스템이라고 부를 정도로 만능 전투 장비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내부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육군 무기에서만큼은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졌는데요. 최근까지 사우디 육군은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A3A5 사양의 노후화된 미국제 M109 자주포 600대를 운용 중입니다.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M109 자주포는 30km의 최대 사거리와 440마력을 내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 준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 여타 다른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많이 뒤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우디 육군은 지상전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자주포를 하루라도 때문에 이들은 BOE 체계와 함께 한국의 K9 자주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 50%의 자주포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베스트셀러 자주포이며 실전에서도 그 실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눈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집트 실사격 성능평가에서 이렇던 일이 사우디 왕실까지 퍼졌는데요. 특히 K9 자주포는 기동하면서 일반 전차처럼 드리프트가 가능하다는 것에 미군도 감탄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적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며 반격하는 슈트 스쿠트 전술을 취할 수 있고 자체 방어력 또한 뛰어난 편입니다. 그런데도 K9의 가격이 PZH-2000이 가격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여기에 10여 개국이 도입과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K9 자주포의 부품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 부품이 단종될 일이 없고 이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육군이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한다면 포병의 화력을 크게 증강시킬 수 있을 것인데요. 사우디의 K9 자주포가 수출된다면 그 수는 최대 6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가 기술 이전을 구매 조건으로 한다면 대당 가격은 약 50억 원대로 예상되며 600대 이상이 수출되면 순수 자주포 가격만 3조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K18 야공 반차량과 포탄 그리고 유지보수 시설을 추가한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 내부에서는 사우디의 K9 판매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돈이 넘쳐나는데 과연 가격 때문에 독일의 PZH-2000을 사지 않고 K9 자주포를 구매하겠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독일은 사우디와 UAE, 터키 등 몇몇 중동 국가의 예멘 내전 개입으로 자국 무기와 부품 판매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독일의 조치로 사우디에서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자주포가 K9밖에 없는데요. 또한 파워팩 문제를 들 수 있지만 이미 한국은 국산 파워팩을 내놓았고 터키에 처음으로 국산 파워팩을 수출하기로 결정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에 수출될 K9 자주포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되어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사우디에 자주포 기술 이전을 해주면 나중에 사우디가 자재 개발한 자주포를 앞세워 한국의 자주포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이미 K9A1 사양의 자주포 기술은 구식으로 변하고 있으며 한국은 K9A2와 K9A3 사양의 자주포가 개발될 예정으로 기술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초로 무인발사 시스템을 선보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겠는데요. 이 때문에 G7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이 한국의 K9A2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9A2는 최대 발사 속도를 K9A1보다 50% 이상 늘렸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의 K9A1이 1분에 6발을 쓸 수 있었던 것을 K9A2는 1분에 9발을 쓸 수 있어 화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그동안 사람의 손을 빌려야 했던 장약 장전이나 신관 장입 등의 모든 과정을 전부 자동화하여 포탑에 더 이상 운용 인원이 상주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K9A2는 자주포를 진지에 위치시켜놓고 운용 인원이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유사시 대포 사격 등으로 자주포가 피해를 입어도 인명 손실은 없거나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 육군은 K9A2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영국이 K9A2를 채택해 운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나토 주요 국가이면서도 G7 국가인 영국이 사용한다는 홍보 효과로 인해 다른 유럽 국가들도 K9A2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또 K9A2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 자연히 단가 합 등을 통해 상세계 국가들도 최신의 자주포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K9A2 개량과 동시에 K9A3 개발까지 예고되었는데요. K9A3는 완전히 무인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유사시 탑승 병력이 최전선에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K9A3에서 개량될 또 다른 사안은 사거리 연장과 정밀 타격입니다. K9A3는 포탄으로 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는 이집트에서 열린 K9A1 실사격 성능평가에서 수상한 표적을 명중시킨 것을 생각하면 전혀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적을 씹어내듯 포격한다면 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K9A3는 포신을 58구 경장으로 늘릴 예정인데
현재 포신기는 155mm의 신두베인 52구경장으로 약 8m입니다. 그런데 58구경장으로 늘리면 포신 길이가 9m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GPS로 목표까지 유도되면서 100km 밖을 몇 대 못 차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활공 유도 포탄을 사용하게 되면 자주포로 미사일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이 점에 주목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도 분노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기 프로젝트가 한국으로 이관되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한국 무기를 판매한 이후부터 유럽을 넘어 최근에는 중동에서도 한국 무기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K방산이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중동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미국 무기가 가장 우수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그 배경에는 미국의 우수한 군사기술이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은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진격에 미국제 무기가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무기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부상하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 무기의 주목도가 올라가더니 전 세계 무기 수출 부문에서 9위에 오르고 이제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넘볼 정도인데요. 그야말로 K방산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국 무기가 비싸기 때문에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국가들의 하나 둘씩 교대용품으로 한국 무기를 구매한 것이 시작이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구매한 국가들 사이에서 성능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무기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인데요. 가격은 미국산 무기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오히려 미국제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직접 사용해 본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실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미국 무기가 한국 무기들에게 밀려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최근 사우디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놓고 도발을 하며 석유를 감산하는 등 지금까지 친미 정책을 펼쳤던 사우디였지만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두 나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우디가 최근 미국의 최신 전차가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고 한국의 흑표 전차 도입을 검토하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인 M1A2 에이브람스 전차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며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우디가 외교적인 이유로 미국제 무기보다 다른 나라의 무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제 한국제 전차가 미국제 전차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무기 시장에서 벌어지는 한국 무기 구매 얼품과 한국 무기 성능에 미국제 무기들이 퇴출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의 왕자라고 불리는 전차, 육군의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로 강한 화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적진의 방어를 뚫고 전진을 하는 지상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무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가 어느 나라의 전차냐고 한다면 단연코 미국의 M1A2 전차 아니면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둘 중 하나를 지금까지는 최고의 전차로 여겼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실전에서의 차력 덕분에 이 두 전차가 세계 2위를 다투는 전차라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최근 이런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가장 우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우디와 노르웨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일머니의 대표주자인 사우디는 과거부터 이 국무기의 최대 구매자 나라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5부터 시작해 미국의 주력 전차 M1A2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대량의 미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구매한 M1A2 전차는 분명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차라고 했지만 의외로 사우디가 운영을 해보니 문제가 많았는데요. 예멘 내전에 참전한 사우디군이 후티방군에 의해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후티군의 대전차 미사일에 사우디군의 M1A2 전차들이 줄줄이 격파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군은 M1A2 전차에 대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화력과 방어력은 뛰어나지만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해 운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최근 사우디에서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주력 전차이며 앞으로도 30년 이상은 더 현역을 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M18 전차는 1979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전차의 성능에 미국이 만족하면서 시대에 따른 업그레이드만 진행하면서 후속 전차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구식인 전차의 내부 컴퓨터와 GPS 같은 전자장비만 교체하며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 아무래도 현대의 전장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 흑표 전차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의 최신 전자장비와 신기술을 대거 도입하여 기존의 전차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M1 전차보다 강력한 화력을 가졌으며 방어력도 더 우수하고 자동 장전 장치까지 탑재하여 더욱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버리는 능동 방어 장치와 추가 반응 장갑까지 탑재하여 미국의 M18 전차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를 많이 도입하긴 했지만 실제 아전 지휘관들은 한국의 K2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M1A2 전차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도 K2 전차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 작전 효율성을 더 높여준다며 강력히 K2 전차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에 주목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도 K2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가 독일과 미국제 전차를 타지치고 한국의 흑표 전차를 선택하면서 흑표의 성능에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독일제 레오파드의 전차를 운영하는 노르웨이는 차기 전차 후보로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제 최신형 전차인 레오파드 2H 전차를 최종 후보로 놓고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만날 일이 없는 두 전차가 나란히 시험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이 많은 노르웨이의 지형에서 거리낌 없이 눈길을 치고 나가며 독일 전차를 앞서 나가는 K2의 시험 평가가 인상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전차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최신 전차를 넘어서는 흑표의 모습에 독일의 기술자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더 저렴하여 노르웨이 군 관계자는 정치적인 입김이 없는 이상 한국의 K2 전차로 확정되는 것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전차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미국과 독일의 전차들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는 한국이 처음으로 직접 만든 국산 전차인데 100년도 전부터 전차를 만들고 있던 독일과 미국이 한국에게 밀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명품 무기 중 수출에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려주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K9 자주포입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에 이어 인도가 K9을 200대나 추가 도입하면서 또다시 경쟁 업체들을 눌러버리고 자주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오랜 경쟁 상대였던 독일의 PZH-2000이 처음에는 K9보다 성능 면에서는 우수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대량으로 판매도 안 되고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K9 자주포가 성능 면에서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된 것이죠. 세계 최고의 자주포답게 실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K9을 도입한 인도와 중국산 자주포를 도입한 파키스탄과의 전투는 K9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슈미르 계곡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벌였던 포격전은 처음에는 인도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K9 자주포를 100대를 구매한 인도였지만 당시에는 한국에서 갓 들여온 10대가 가지고 있던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인 파키스탄은 중국제 150mm SH-1 자주포 36대를 동원하여 인도군에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숫자에서 3배나 많으며 먼저 공격한 파키스탄군의 공격에 인도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포격전이 벌어진 이후 결과는 중국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파키스탄군의 SH-1 자주포 부대가 오히려 인도군의 K9 부대의 반격에 밀려 완전히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더욱 충격을 받게 된 것은 이 전투에서 K9 자주포는 단 한 대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었죠. 숫자도 3배나 많았던 중국산 자주포들이 제대로 된 타격조차 입히지 못하고 그야말로 녹아내려 버려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의 관영 매체들을 통해 K9의 성능이 형편없다고 거짓 선전하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정작 인도군이 중국과의 분쟁지대에 K9을 투입하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부대를 후퇴시켜버리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K9을 실전에서 써보고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는 20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며 한국에 정식으로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와 폴란드도 K9을 도입 확정을 지으며 K9 운용국이 되었습니다. 핀란드군과 에스토니아군은 K9이 들어올 때 국가적인 행사를 치룰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K9의 성능에 반한 이후 한국 무기에 전적으로 신뢰감을 보이며 K2 표 전차마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K9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자 선진국인 영국마저 인정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을 반증하게 된 셈입니다. 이미 훌륭한 성능을 가진 자국산 자주포인 AS-90을 운용하고 있는 영국이 그 후속 무기로 한국의 K9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방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 무기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주력 무기가 하나, 둘씩 한국 무기에게 성능에서 밀리게 되고 수출 시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서 방산업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첨단 무기의 결정체라고 불리고 있는 전투기 분야에서 마저 미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CNN 방송은 한국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며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F-35보다 좋을 것이라고 보도하며 한국 무기가 이제는 미국의 무기 수출에 위협을 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우수한 이유는 길지 않는 무기 개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벌써 미국이나 유럽 등의 강국들이 견제할 정도로 우수한 무기들을 만들어내 세계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방위간업에 또 한 번 역대급 대박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호주가 한국의 장보고 I 잠수함을 수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건데요. 현재 호주는 날이 갈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국의 해상 안보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2026년에 퇴역을 앞둔 잠수함이 6척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상 안보에 상당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것이죠.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한국이 제시한 장보고 I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한국이 호주에 제시한 장보고 I의 두 가지 모델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최대 수준의 크기와 전투력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지난해 우리 군에 취역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함과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 모델로 개발 중인 3,700톤급 배치 2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두 잠수함 모두 SLBM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의 안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호주의 대중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장보고 I 잠수함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한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미 한국의 조선업 신뢰도는 최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성능의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과 일본, 러시아 정도뿐입니다. 당면이 이미 레드백과 K9로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경험한 호주로서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보고 3의 호주 도입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한국 잠수함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국내 일각에서 한결같이 제기되는 불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핵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확실히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장보고 I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 전문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KTX라면 재래식 잠수함은 무궁화호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유할 정도인데요. 이 비유가 상당히 그럴듯한 게 기본적인 엔진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은 속도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산 안창호함 정도의 잠수함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도 꿀리지 않는 최고 시속 37km를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11, 15km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하면 한국의 도산 만창호함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37, 47km 정도인데요. 즉 아무리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력이 뛰어나도
도산만 창호함이 전속으로 달려야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발끝이나 따라가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의 바다를 전장으로 삼는 잠수함에 있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일 정도가 걸리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3.5배인 무려 140일이 소요됩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최고 시속은 말 그대로 단시간 낼 수 있는 최고 시속이지 이 상태로 계속 잠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이 최고 시속으로 잠항한다면 엔진 시스템을 풀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음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에게 탐지되기 쉬워지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잠수함은 해상에서 교전이 벌어지거나 적의 함선을 추격할 때 빼고는 최고 속도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적인 차이는 해상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운항 속도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동력원이 원자력인 만큼 연료 보급이 필요하지 않는 반면 재래식 잠수함은 지구력이 떨어져 중간중간에 반드시 작전 경로에 기항기지를 따로 두어 연료를 재보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 속도는 같더라도 실제 작전 수행 속도는 재래식 잠수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잠항 능력도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월등히 높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최대 잠항 기록은 도산 안창호함이 세운 3주이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한히 잠항할 수 있습니다. 또 무장 탑재량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력 엔진은 크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선체의 크기를 확장하는 데 용이합니다. 반면 재래식 잠수함의 디젤 엔진은 추진력에 한계가 있어 선체의 크기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같은 크기의 잠수함에 비교했을 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면 엔진이 함체의 30% 정도 크기면 충분하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무려 함체의 50%에 달하는 크기여야 합니다. 당연히 여유 공간이 많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더 많은 미사일과 어뢰 등의 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군 전문가들이 새로운 잠수함이 나왔을 때 어떤 엔진을 쓰느냐에 따라서 탑재 무장을 상당히 자세히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필연적인 숙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중국은 비밀리에 공구 사명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가 건조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으로 촉발된 대만 봉쇄 훈련에선 대놓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전쟁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사용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인데요. 심지어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대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잠수함과 항공모함으로 전단을 꾸려 한국 해역을 봉쇄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운 한국은 동북아 해상 패권을 두고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우리 국민들에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당사자는 청와대 고위 관료이며 당시 발표한 매체는 대한민국의 국명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행동은 주변국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우리 해군은 장보고 11화 배치 3을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상정하고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했습니다. 작전 요구 성능이란 군이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의 성능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 해군은 이미 배치 3을 경하 배수량 4,000톤급 이상의 함체로 설정했고 일각에서는 5,000톤급 이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최고 시속 46km 이상 SLBM 10개 탑재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2017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20% 수준의 전홍축 우라늄은 협정 내용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약을 위배하지 않고 현재 우리의 해상 안보를 생각해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은
빠르면 2020년대 안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력화가 가능한 잠수함부터 개발하고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가는 계단식 성장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보고 아이패치 3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장 한반도를 둘러싼 적성국들을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폐악질이 도를 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우방국들의 전력 강화를 바라고 있지만 동북아의 해상만큼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독자 전력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호주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호주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중국의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이는 그만큼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호주의 안보가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만 잘 이용한다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든든한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 안보를 확립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성국을 대응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동안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잡아낼 능력을 키우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기 중어의 II, 일명 범상어입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의 잠수함은 작전 반경 21km, 최대 속도는 약 64km/h인 백상어 중어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상어는 애초에 200톤급의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탄생한 중어뢰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래식 잠수함의 최종 진화형인 장보고함 같은 대형 잠수함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반면 범상어는 작전 반경만 백상어의 2배 이상인 50km에 달하고 최고 속도는 무려 112km/h에 달합니다. 수중에서 이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MK-48 중어뢰가 범상어의 고작이 이에 불과한 55km/h인 걸 생각하면 범상어가 얼마나 빠른 중어뢰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중에서 중부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범상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50km 밖의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 압도적인 작전 반경과 어마어마한 속도가 결합되면 재래식 잠수함인 장보고급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손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래식 잠수함의 태생적인 한계를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극복해버린 건데요. 그야말로 집념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범상어는 유선 유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백상어와 같은 기존의 어뢰는 스스로 소리를 발사하고 반향음을 통해 목표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음향탐색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방식은 거짓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는 어뢰 기만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범상어는 범상어와 잠수함이 머리카락 한 가닥 굵기 정도로 얇은 광섬유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덕에 기만체에 섭지 않을 정도로 정밀한 잠수함의 음향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범상어를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즉 진짜 상어처럼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수중에서는 전파가 잘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무선이 대세가 된 현대에 와서도 어뢰만큼은 유선 유도 방식이 더욱 높은 기술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어느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배치되지 전까지 해상 전력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는 중어뢰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한국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없더라도 그 이상의 탁월한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림팩 훈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잠수함 운용 능력은 세계 최정상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강력한 기반까지 다져진다면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절대 꿀리지 않는 강력한 해군이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